오늘장의 중심이 될 이슈앤 전략을 통해 선점해 보겠습니다. 세 분과 함께 할게요.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한국경제TV 신재근 기자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예상보다는 괜찮은 3분기 실적을 내놨지만 4분기, 4개 분기째 역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애플. 그런 가운데도 중국에서 아이폰 15 시리즈가 예상외의 선전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이슈 확인해 보시죠. 자, 중국에서 아이폰 15이 예상 밖 선전을 이뤘다. 덕분에 국내 부품주에 대한 수혜가 기대될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떤 상황입니까, 김선영 대표님? 네, 사실 이거 지난번에 이제 메이트 얘기 나왔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어떤 거였냐면은 메이트는 생산량 자체가 안 될 거기 때문에 판매량 생각하기 전에 이제 생산부터 되는 것부터 확인해라. 아이폰의 상대가 되지 못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뭐 그게 그대로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폰 15 시리즈의 중국 내 판매량이 이제 기대 이상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기대를 안 했기 때문이겠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관련주인 LG이노텍 그리고 LG 디스플레이의 4분기 실적 전망도 예상치를 상회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날 이제 중국의 최대 쇼핑 행사죠. 광군제에서 판매량 상위 스마트폰이 아이폰 15로 집계됐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누적 판매량 탑 3가 아이폰 15, 아이폰 15 맥스, 아이폰 15 프로인데 화웨이 어디 갔나요? 메이트 어디 갔습니까? 그렇게 잘 팔린다고 인기 많다더니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요. 어쨌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화웨이 메이트 60가 60 같은 경우는 이제 판매량을 보기 전에 생산량을 봐야 됩니다. 분명히 수율이 떨어져서 생산 자체가 이제 굉장히 부진할 거라고 예상을 해드린 적이 있고요. 그리고 아이폰의 수요가 10월 달부터 이례적인 회복세에 진입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례적인 게 아니라 그냥 메이트 생산량이 딸리는 겁니다. 이게 팩트인 것 같고요. 뭘 만들어야 팔들지 할 텐데 만들어야 되지 못하니까 당연히 판매량 자체가 안 나오는 거는 팩트인 것 같습니다. 보여주기식의 핸드폰이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었어요. 이제 실제로 중국에서 이제 이런 리서치 쪽 하고 있는 이제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보여주기식의 이제 휴대폰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근데 제품 퀄리티는 괜찮다 하지만 좀 보여주기식 느낌이 강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결국은 이제 수율이 떨어지는 반도체가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당연히 반도체 만들 수는 있어요. 만들 수 있는데 일단 EUV 장비가 없는 상태에서 이걸 만들려고 하면 정말 수십 번, 수천 번 돌려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가격대가 단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는 팔지도 않았었던 제품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까 당연히 이게 생산 자체가 될 수가 없겠죠. 이게 현실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도 잘 팔린 아이폰 신작. 자, 그럼 밤사이에 또 지금 팀 쿡 CEO와 윤석열 대통령이 회동을 하면서 한국 부품사, 한국의 본인은 굉장히 큰 도움을 받고 있다라는 우호적인 스탠스를 우리가 확인할 수도 있었는데 국내 증시 관련해서 애플 부품주들은 재평가를 한번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사실 저는 애플이 되게 전략을 바보같이 짰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잘하는 거는 잘하는 회사한테 줘야 되거든요. 사실 애플 그동안 웨어러블 기계도 나왔었고 VR 기계도 나왔었는데 그게 생산 자체가 안 되는 게 왜 그랬냐면 다 중국 쪽 이쪽에 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잘하는 LG 디스플레이 있고 LG 이노텍 있고 같이 사업했는데 왜 이쪽에 주지 않았는지 사실 의문이고요. 늦게라도 직접 말씀드리면은 정신 차리면 됩니다. 지금이라도 이제 LG 이노텍과 LG 디스플레이 잘하는 기업에게 맡기면 되기 때문에 그동안은 조금 뭔가 침체됐고 관심 밖에 좀 있었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디스플레이주 관심 가지셔야 된다 말씀드렸고요. 그동안 조금 뭔가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LG 이노텍 아이폰에 대한 판매량에 대한 어떤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LG 이노텍 꾸준히 관심 가지셔야 된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장과 함께 상장하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 텐데요. 지금 대여급 기업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공모 수요 예측과 청약에서 부진한 성적표를 또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 기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우선 어떤 회사인지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하이니켈 전구체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국내에서 전구체를 대량 생산하는 기업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유일합니다. 전구체가 뭐냐면 2차 전지를 구성하는 4대 요소 중에 우리가 많이 들어본 양극재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양극재를 만들기 전 단계 물질을 전구체라고 합니다.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전구체는 니켈, 코발트, 망간을 섞은 혼합물인데 여기에 이제 리튬을 첨가하게 되면 양극재가 됩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이런 전구체를 만들어서 양극재 그룹사인 에코프로 BM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전구체는 중국 수입 비중이 70%나 될 정도로 중국 의존도가 심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내재화의 최정점에 있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앞서 있었던 수요 예측과 청약 결과는 너무나 저조했습니다. 지금 우려감이 큰 상황인데 증권가에서는 주가 전망 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기대와 우려의 시선이 교차하는 상황입니다. 먼저 좋게 보는 쪽은 상장 후 유통 물량이 매우 적은 점에 기대를 걸고 있는데요. 상장일 유통 가능 물량이 16% 남짓으로 잠재적 매도 물량이 쏟아질 가능성이 매우 낮은 편에 속합니다. 최대 주주인 에코프로는 물론 기존 주주인 재무적 투자자들도 자발적 보호 예수에 나섰습니다. 상장 당일 투자금을 회수하기보다는 좀 더 보유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건데요. 에코프로는 지분율 45%에 대해서 30개월 보호 예수를 걸었고 2대 주주로서 지분 25%를 보유하고 있는 BRV 캐피탈은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자발적 보호 예수를 확약했습니다. 또 다른 재무적 투자자인 IMM 인베스트먼트 역시 2.6%의 지분을 6개월간 팔지 않기로 했습니다. 공모주주의 20%를 차지하는 임직원 우리사주조합은 상장 후 1년 동안 매도가 금지됩니다. 공모 당시와 비교해서 증시 상황이 우호적으로 바뀐 점에 기대를 걸어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네. 국내 증시의 모든 종목의 공매도가 금지되면서 개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2차 전지에 대한 투자 심리가 좀 되살아났고 또 미국의 추가 긴축 가능성이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기 때문입니다. 또 국내 2차 전지 관련주 주가의 이정표 역할을 하는 테슬라의 주가가 최근 좀 좋은 흐름을 보인 점도 그 주가의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긍정적인 요인 살펴봤고요. 반대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어떻습니까? 네, 수요 예측과 청약 경쟁률이 워낙에 부진했기 때문에 상장 이후에도 이런 분위기가 좀 이어질 것이다. 이런 또 암울한 전망이 좀 있습니다. 앞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수요 예측 결과 희망 공모가 밴드 최하단을 기록했고 청약 경쟁률 역시 70대 1에 그쳤습니다. 조단위 대여에 도무지 걸맞지 않은 성적표를 거둔 건데요. 공모가가 최하단으로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공모가가 여전히 비싸다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올해 3분기 영업 적자를 기록할 정도로 실적이 매우 부진한 상황이고 공모가를 산출하기 위해 참고하는 비교 기업에 전구체 기업에 비해서 양극재 기업이 다수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수요 예측 당시 공모가 범위 하단 밑으로 가격을 적어낸 기관 투자자가 전체의 76%나 차지했습니다. 내년 전기차 수요가 예상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에 2차 전지 기업 주가 변동성이 여전히 큰 점도 불안 요인입니다. 자, 그러면 주가 상승을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실적 추정치가 상향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동안 전기차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에 컸기 때문에 이 기대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거둬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이를 위해선 전구체 가격과 판로를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추가적인 실적 상향 조정을 위해서는 전구체의 판가를 결정하는 메탈 가격의 반등 여부와 에코프로 계열사로 가는 물량 외에 추가로 외부 고객사 확보 여부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투심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아직 확인해봐야 할 지표는 많은 상황에서 또 오늘 코스피에 입성하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과연 많은 분들의 우려를 딛고 좀 반등에 나서줄 수 있을지 투자 포인트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SK의 도전장을 내민 LG전자 소식으로 이어가 보죠. 국내 전기차 충전기 업체 중 미국에서 현지 공장을 건설한 건 SK시그넷이 유일했는데요. LG전자도 미국 전기차 충전 시장에 진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단위로 키우겠다던 전기차 충전 사업에 속도를 내기 좀 시작한 걸까요?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10년 전에 우리 이해수 앵커에게 LG전자가 어떤 기업입니까 하고 여쭤봤다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세계 최고의 가전 기업입니다. 100점입니다. 그런데 요즘 최근에 LG전자 어떤 기업입니까? 근데 그 대답만 딱 나오고 그치면요. 안타깝게 100점이 아니죠. 70점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럽니까? 이제는 LG전자는 세계 최고의 가전 기업에다가 플러스 앤드 그리고 자동차 전기장치, 즉 전장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100점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미국에 진출했는데요. 전기차의 가장 핵심이 뭘까요? 연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가스스테이션, 그러니까 내연기관차는 기름을 내야 되지만 전기차는 전기를 충전해야 되겠죠. 그 충전기는 크게 둘로 나뉘죠. 천천히 하는 완속 충전기하고요. 급하게 빨리 강부하를 줘가지고 빨리 하는 급속 충전기 둘로 나뉩니다. 이 두 시장에 모두 다 LG전자가 진출을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그동안에는 LG전자가 주로 가전기업의 실적 가지고 주가가 움직였는데요. 이제 앞으로 미래 LG전자 주가는 가전
가전 쪽의 매출 수익보다도 오히려 전기장치, 즉 전장사업 쪽의 매출과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거 전기차 충전기는 뭐죠? 바로 전장사업에 어쩌면 외곽이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는 어떤 회사입니까? 라고 질문을 받으면 저는 지금 당장은 야구가 생각이 나는데요. 네, 일단 충전 시장 진출이 LG전자의 신사업이 될 가능성이 있을지 주목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인호 소장님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은 LG전자 우리가 세탁기, 텔레비전, 냉장고를 생각했는데 앞으로는 점점 그 사업 영역이 넓어진다. 방금 소개해드린 대로 자동차의 전기장치 분야에서는 이제 LG전자는 그 디스플레이라든가 AI에 관련된 모든 분야의 카메라 모듈이라든가 등등 다 포함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요소가 있죠. 연료입니다. 즉 저는 에너지 산업에 진출했다 보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차에다가 기름을 넣으면 안 되죠. 큰일 나죠. 전기차에는 그 전기를 충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요 사업성을 따져봐야 되는데요. 2025년, 내후년에는 미국 자동차 판매 20%가 전기차입니다. 그리고 약 7년 뒤인 2030년에는 전체 자동차 매출의 50%가 전기차입니다. 이제 더 이상 미국에서 가스 스테이션, 주유소는 더 확대 안 될 겁니다. 오히려 이제는 전기차 충전기,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주유소가 더 많아진다는 얘기죠. 거기에 진출했기 때문에 저는 결국에 LG전자의 향후 미래 주가 전망은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은 자동차의 전기장치 부분 그리고 그 충전 부분 이것이 얼마나 빨리 시장에서 선두로 가느냐가 키포인트고요. 최근 들어서 애플망고 이제 지금 기업명이 바뀌었습니다만 전기차 충전기의 핵심 기술을 보유한 애플망고를 인수해가지고 이 분야에서 좀 더 활약을 키울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전기차 충전 시장에 빠른 속도를 내고 있는 LG전자 소식 확인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장에 영향을 줄 리포트와 공시도 체크해보시죠. 정준혜 캐스터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들 정리해드리는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시간입니다. 먼저 목표가가 신규 제시된 종목부터 확인해보시죠. 먼저 파크 시스템즈인데요. EUV 마스크 검사 장비의 고객사 확장 가능성이 커지면서 KB증권은 목표가를 20만 원으로 신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HPSP는 KB증권의 SPSP는 낸드 신규 고객사 확보에 목표가를 4만 5천 원으로 신규 제시한 모습입니다. 그 다음으로 한미반도체인데요. KB증권은 한미반도체에 대해서 SK하이닉스와 HBM 듀얼 TC 본더 국산화에 성공했다며 이에 대한 기대감에 목표가는 7만 2천 원으로 신규 제시했습니다. 반대로 목표가가 하향 조정된 종목도 체크해 보시죠. 범한 퓨얼셀인데요. 잠수함용 수주가 지연되고 있고 또 충전소 수주가 부진하다며 신한투자증권은 목표가를 2만 8천 원으로 내려잡은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목표가가 유지인 리포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드캡 투어인데요. 하나증권은 레드캡 투어에 대해서 내년 렌터카와 여행 사업이 기대된다라는 긍정적인 리포트를 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KB증권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4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목표가는 그대로 9만 5천 원으로 유지했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오늘도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전해드렸습니다. 가장 빠른 리포트와 공시 체크해봤습니다. 이어서 본입찰까지 6일을 남겨두고 있는 HMM 인수전 소식도 확인해보죠. 호반그룹이 하림의 HMM 인수자금 마련을 위한 백기사로 나섰다고 하는데요. 지금 어떤 방식으로 손을 잡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김선용 대표님. 이게 사실 설명을 드리자면 되게 복잡해가지고 최대한 간단히 좀 준비해봤습니다. 하림그룹이 이제 HMM의 인수자금이 많이 필요하죠. 따라서 이제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호반그룹과 손잡았다는 그런 소식이 나왔는데 두 기업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방식을 좀 보니까 이제 페노션이 발행하는 5천억 규모의 연구체를 호반이 받아가지고 이제 현금을 마련하는 방식인데 이미 지난번에 페노션이 한번 보유했었던 한질칸을 지분을 그때 호반이 매입을 해줬었거든요. 근데 이거에 이어 또 다른 건인데 HMM을 계기로 아마 제가 봤을 때 두 그룹 간의 어떤 관계가 조금 드러나는 게 확인이 되지 않나라는 그런 예측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솔직히 호반과 하림의 그 한진칼 지분 수합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너무 명백하게 호반 쪽이 좀 피해를 봤다는 좀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는데 그만큼 친한 건가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가만히 좀 차분하게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제 생각으로는 한진칼과 이번에 그 연구체 매입을 해주고 나서 아마도 하림이 현재 추진 중인 게 양재동의 복합물류단지 개발이 있거든요. 그쵸. 그때 뭔가 호반이 기회를 많이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살짝 예상을 한번 해봤고요. 두 기업은 현재 지금 막바지 논의를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연구체 발행 자금으로 HMM 인수에 사용을 한다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림은 오늘 23일 날 이제 HMM 입찰 본입찰을 놔두고 이제 자금 발행 계획을 이제 거의 다 완성을 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 중에 한 7천억 정도를 인수자금으로 이제 투입한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고요. 그리고 컨소시엄을 함께 꾸린 이제 JK라고 곳이 있는데, 여기서 7,500억 원을 마련해오기로 했는데, 이거는 됐겠죠? 뭐 아직 확인은 안 됐지만 어쨌든 마련해오기로 했고요. 그리고 한 1조 정도를 펜오션 선박자산 유동화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 계열사에 사채 발행을 해서 조달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호반의 도움을 받는 건데, 이미 뭐 대주당 같은 경우는 국민은행이나 우리은행이나 뭐 신한은행을 꾸려줬죠. 그래서 여기서 또 최대 한 3조 5천억 정도를 조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뭐 자기 자본 3조에 이렇게 뭐 인수금융을 합해서 6조 5천억 정도를 마련했다는 그런 계획이 현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펜오션을 중심으로 한 자금 조달 전략인 건데 펜오션 입장에서는 좀 괜찮은 겁니까? 이게 사실은 전체적으로 이제 이걸 평가를 한번 해보면은 솔직히 HMM 인수를 위해서 하림이 너무 펜오션을 희생시킨다라는 느낌을 사실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건 사실 팩트인 것 같고요. 그동안 사실 하림 지주가 뭔가 새로운 사업만 하려고 하면 무조건 이제 펜오션 쪽에 주식담보대출을 일으켜가지고 신사업에 투자를 했거든요. 물론 이제 그쪽에서 캐시플로우인 건 알긴 알겠는데 좀 너무 과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고, 이번 건에 대해서도 연구체 발행이 많이 하게 되면은 이자나 뭐 선박 자산 유동화에 따르는 리스 비용 같은 거 이거 결국은 다 펜오션 쪽에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제가 펜오션 주주라면 이거 주총 가서 한마디 합니다. 이건 조금 너무 과한 것 같다. 이건 좀 정도가 지나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할 것 같고, 만약 이게 넘어가게 돼서 한 번 더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은 진짜 폭발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어쨌든 전 제3자니까 앞으로 이제 돌아가는 상황을 좀 지켜볼 거고요. 아울러 또 추가적으로 살짝 말씀드리면, 인수자금을 최대 6조 5천억을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했고, 사실 이게 첫 번째 공개된 것 자체도 좀 이해가 안 되고, 두 번째 6조 5천억이라면 제가 알기로는 이번 이 딜의 최저 금액이거든요. 6조 5천억에서 7조 5천억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6조 5천억을 제시를 했을 때 솔직히 좀 간당간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유찰 가능성도 좀 있을 거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하림그룹 같은 경우는 여기에 정말 회심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팩트는 현재 이제 나와 있는 딜이나 이런 걸 금액을 봤을 때는 6조 5천억이면 좀 간당간당하다. 이게 좀 팩트인 것 같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뭐 다른 방법이 있겠죠. 뭐 이거 가지고 하는 건 아니니까 일단 이 상황을 지켜보시고 조만간 진행되는 이 입찰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펜오션 주주분들은 만일 이거 이후에 또 무슨 일이 발생하면은 이건 좀 주총에서 얘기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HMM, 펜오션 개별 이슈를 짚어봤는데 상하이 해운 운임 지수를 비롯해서 전반적인 해운 업황에 대해서 또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지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선영 대표님? 해운 업황 같은 경우는 뭐 사실 되게 많이 물어보긴 해요. 근데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되는 섹터에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투자하는 자산은 어쨌든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해운 쪽, 운송 쪽에 지금 투자를 한다는 거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 조금 아직까지 좀 부정확한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관심 정도로 우리가 충분히 놓으셔야 되는 건 맞긴 맞아요. 근데 지금 만일 나는 꼭 사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분할로 한 3번 나눴을 때 한 번 정도는 하시면 되지만, 지금 다 사놓고 기다리겠다라고 하시기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좀 올라오고 나서 해도 늦지 않으시니까 일단 관심 종목에 넣는 건 오케이. 하지만 지금 당장 투자를 시작하는 거는 조금 이제 기간의 여유를 두고 좀 모니터링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운업계 소식 짚어봤고요. 이어서 우주항공업계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신재근 기자, 지금 인류 최대 규모 로켓으로 평가받는 스페이스X의 스타쉽이죠. 스타쉽이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후 10시 발사된다고 하는데요. 지난 4월 첫 시험 발사 실패 이후 7개월 만에 다시 좀 발사를 하는 겁니다. 이번 발사 어떤 의미가 좀 있을까요? 네, 성공하게 될 경우에 이제 민간 우주 개발에 속도가 더 붙을 수 있습니다. 스타쉽을 이용해서 화성에 이 사람이나 물자를 보내려는 일론 머스크의 계획이 첫 발을 내딛는 셈인데요. 스페이스X는 2050년까지 화성에 100만 명을 수송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발사 성공 여부에 따라 2025년으로 예정된 아르테미스 3호 발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이 아르테미스 3호는 인간을 달에 착륙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스타쉽 우주선을 달 착륙선으로 쓰는 것을 뜻합니다. 이전엔 그 정부기관이 주축이 돼서 이 주도하고 민간 기업이 우주 프로젝트에 이게 뒤따라서 참여하는 시기였는데,
이제는 인공위성 제작비와 이 발사비가 감소함에 따라서 민간 기업이 주도해서 우주 개발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하나의 그런 우주라는 생태계가 새로 열리게 된 겁니다. 스타쉽의 2차 시험 발사 과정은 발사 30분 전부터 스페이스X 홈페이지를 통해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향후 스타쉽이 상용화되면 우주 탐사와 더불어서 주목받는 분야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주 인터넷인데요. 발사체 성능이 좋아질수록 더 많은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는 건데 그에 맞춰 우주 인터넷 시장도 매우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죠. 네, 스페이스X 등 이 민간 기업이 인터넷 통신 위성을 로켓에 실어서 보내게 되면 이 통신 위성을 통해서 전 세계 어느 지역에서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쉽게 말해서 우주 인터넷이라고 하는데요. 이미 스페이스X는 자체 발사체인 이 팔콘 9을 이용해서 저비용으로 인터넷 통신 위성 5천여 기 가까이를 이 저궤도에 쏘아 올렸습니다. 만약 스타쉽이 이번에 상용화되게 되면 위성 발사 시장에서 스페이스X의 경쟁력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존도 수년 내에 지구 저궤도에 3,200기 이상의 이런 위성을 띄워서 전 세계에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기업들의 저궤도 위성 통신 사업 진입으로 우주 인터넷 시장이 연평균 10% 이상 성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네, 통신 위성은 우리 정부와 기업들도 눈여겨보는 분야입니다. 증권가는 어느 기업을 좀 유망하게 보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먼저 인텔리안 테크라는 기업을 손에 꼽고 있습니다. 인텔리안 테크는 해상용 위성 통신 분야 1위를 달리고 있는 회사입니다. 해상에서는 유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위성 인터넷이 매우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인텔리안 테크는 저궤도 위성으로부터 신호를 수신하는 안테나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위성통신 부품 기업 AP 위성과 시트랙-I, 위성의 관제 임무를 위한 지상 시스템을 개발하는 컨택 등도 증권가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컨택은 정부의 우주 분야 이런 투자 확대와 맞물려서 수혜를 볼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인텔리안 테크와 시트랙-I 등은 지난 3분기 적자를 기록했을 정도로 아직 실적의 그런 가시성이 보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주 인터넷 시장의 본격적인 개화에 앞서 현재는 좀 과도기를 달리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다는 그런 분석이 나옵니다. 때문에 증권업계는 우주 인터넷 시장을 당장 회수보다 시장 선점을 위한 투자가 우선인 시장으로 보고 단기 트레이딩보다는 좀 중장기 매매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인텔리안 테크는 내년 흑자 규모가 2배 넘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이제 4분기부터 원앱 같은 글로벌 위성통신 사업자로부터 위성 안테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네, 발사 장면 오늘 좀 실시간으로 보실 예정입니까? 예, 금요일이지만 꼭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요일이지만 꼭 보겠다고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주항공 관련 이슈 짚어봤고요. 마지막 이슈는 조금 마음이 착잡하죠. 카카오 소식으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지난 10월 말 시세 조종 의혹으로 37,000원대 저점을 찍고 CEO 리스크까지 겹치며 악재에 악재가 계속 더해지고 있는 카카오. 주가는 4만 원 선까지 내려간 가운데 개인들은 또 카카오를 팔고 있는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 겁니까? 네, 금년 2023년 우리 주식시장이 상고 하저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주식에 투자하신 분들은 모든 분들 거의 대부분 다 힘드신데 특히 카카오를 보유하고 계시면 더 힘드실 겁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황금 알을 낳는 거위에서 이제 요즘은 어떤 말 듣고 있습니까? 미운 오리가 돼버렸습니다. 그 기간은 불과 2년밖에 안 됐죠. 고가였던 17만 원에서 방금 예수앵커 말씀대로 3만 8천 원까지 이건 얼마나 하락한 겁니까? 거의 80%가 급락 보였는데요. 요 근래 들어서 이번 달에만 개인 투자가들은 1,700억의 카카오를 매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걸 누가 사고 있느냐? 기관 투자가들이 1,000억을 사고 있고 외국인 투자가들이 700억을 사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마음이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지금 아무튼 카카오는 최악의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개인과 기관, 외국인이 상반된 매매를 하는 배경이 좀 궁금한데요. 구체적인 배경이 있을까요? 네, 저는 두 가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관하고 외국인 투자가들은요, 매매 원칙이 명확합니다. 그중에 우리가 특별히 알아야 될 게 뭐냐? 손절매 원칙입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카카오를 15만 원에 샀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오.
개인도 사고 기관도 샀습니다. 그럼 기관 투자가들은요 15만 원에서 손절매 원칙이 어떻게 되냐? 뭐 딱 이건 획일적인 게 아닙니다. 회사마다 다르니까 보통 20%가 손절매 라인이 많습니다. 그러면 15만 원에 샀던 기관들은 12만 원 되면요 그 펀드 매니저가 팔고 싶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팔아야 됩니다. 외국인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인 투자가 어떻습니까? 야, 내가 15만 원 샀으니까 나 안 팔고 기다릴래. 이것이 가장 큰 패착의 하나였고요. 다음 두 번째는 재료 반영도가 외국인이나 기관 굉장히 빠릅니다. 예컨대 최근에 카카오가 내려가는 게 뭐죠?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의장이 이제 검찰 조사 받는다. 요게 악재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17만 원짜리가 3만 원대까지 왔다는 얘기 뭐죠? 이미 그러한 악재들이 다 반영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관하고 외국인은 지금은 매도를 안 하고 있어요. 오히려 자기들이 팔았던 12만 원에서 지금 4만 원이니까 훨씬 밑으로 오니까 오히려 저가 매수 나서고 있는 그런 국면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전에 한번 우리 코너에서 시총 매매법 말씀드렸는데요. 넘버 5 시총 5위였던 카카오 지금 몇인지 아십니까? 시총 16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카카오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더 이상 팔지 마시고 오히려 다시 반등 기회를 기다리시는 게 적합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인호 소장님은 카카오에 대해서 이제 악재는 다선 반영이 됐다. 반등의 시점을 우리는 기다릴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해 주셨는데 김선영 대표님 동의하십니까? 카카오 이번에 이제 의장이 나와서 직접 얘기했죠. 모든 걸 다 바꾸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명백한 사실이 뭐냐면 예전에 카카오 한참 인기 많았을 때랑 지금이랑은 또 완전히 다른 회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주요 회사들이 다 물적 분해해서 나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랑 지금이랑 분명히 다른 회사긴 맞긴 하지만 저는 사실 최근에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카카오를 매도하고 이제 다른 쪽으로 옮겨가는데 특히 2차전지 쪽으로 많이 올라가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사실 저는 그 전략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손실률이 마이너스 80%면 1억을 투자하셨을 때 2천만 원밖에 안 남아서 이걸 갖다 원래 커버하시려면은 뭐 수백 %의 수익률이 나와야 되긴 하지만 저는 항상 투자할 때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을 좀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카카오를 가지고 있고 이게 원금 회복되는 그 시간 동안에 차라리 지금 조금 많이 눌려져 있는 대세 종목으로 대세 업종으로 가시는 게 낫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부담스럽지 않다고 하시면은 전체는 다 아니더라도 일부를 포트를 좀 변경하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카카오를 제가 나쁘게 평가하는 건 아닙니다. 뭐 카카오도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 뿐인데 어쨌든 우리에게는 시간도 한정되어 있고 자금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체크하셔가지고 전략 잘 짜시고 잘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